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건설 토목 기술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캘리포니아주 한인건설협회 차정호 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인건설협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인건설협회는 캘리포니아에 많은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네. 지금 6년째를 맡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꽤 오래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41대 2대 회장을 지금 연임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한인들은 몇 분 정도로 대략 추산할 수 있을까요? 네, 캘리포니아, 미 전역을 보았을 때 한 20만 명 정도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업체 수로 본다면? 사람, 인구수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한인 건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한 3만 정도?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추산을 하고 있고, 그 3만 명 정도 되는 그 분들 중에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신 분도 있고, 단종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규모, 대규모.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단종 면허라는 게 이제 서브 컨트랙터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장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 법이 좀 한국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공사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건설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그걸 관리하는 것이 보통 분쟁 때문에 제일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컨트랙터 라이센스 보드에서 법규로 정해진 바가 공사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거, 또 건축주가 지켜야 하는 거, 또 컨트랙터가 지켜야 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세밀하게 되어 있고 공사를 수행하는 그 단계가 여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될 게 되게 허가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완공이 될 때까지의 이거 절차가 이게 많은 그 순서별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한 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쪽 와서 보니까 가장 좀 특이했던 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뭐 아주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은 한 4, 5층 건물을 짓는데도 한 2층까지는 콘크리트를 쓰는데 그 위는 또 나무를 이용해서 짓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무슨 규정이라는 것이기보다는요. 보통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셨을 때 뭐 한 밑에 2층까지는 2층 바닥을 얘기하는 2층 바닥까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목조로 이제 쭉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제 5층, 6층 막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아주 큰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뭐 한국 같이 뭐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하고 또 메탈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틸 같은 거로 해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도 고층 건물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가죠. 근데 보통 이게 5, 6층짜리 정도 건물에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지하 파킹 랏이 있는 건물들이 눈으로 보셨을 때 2층까지는 콘크리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물은 이제 지하 파킹장이 있는 거고요. 뭐 지하 1층, 2층이 있고 그다음 1층까지 뭐 그라운드 파킹이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콘크리트로 보이는 거고요. 그 위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곳은 목조 주택으로 짓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이게 이 북미 대륙이 캐나다 뭐 이쪽에서 나무 생산량도 많고 그동안에 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나무 목조 주택으로 많이 했고 더더군다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진대이기 때문에 그 나무로 건물을 지어야
지진에 좀 더 안전하니까. 지진에 좀 안전하게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네. 설계사들이 하거든요. 네. 엔지니어들이, 구조 엔지니어들이. 네. 그런 것 때문에 목적 건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아, 더 또 비용은 철값에 비해서, 메탈에 비해서 건축비가 싸니까. 건축비가 좀 쌉니다. 아,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예. 주택은 거의 이제 다 나무로 목조로 자재를 사용하던데 그것도 역시 똑같은 이유. 똑같은 이유인데 90% 이상 그런데 네. 또 특이한 건축주들은 꼭 내 집은 또 메탈로 짓고 싶다, 스틸로 짓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그렇게 설계를 하고 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LA를 보면은 고층 건물이 그 다운타운 도심 한가운데만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주변은 전부 이제 낮은 건물인데 네.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 네. 예, 보통 다운타운 같은 곳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네. 뭐 한국도 뭐 그렇게 상업 용지 같은데 네네. 고층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또 주택 단지는 아무래도 고층 건물이 들어설 이유가 별로 없고 미국은 요즘 들어서 아파트 개발붐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 아파트가 지금 이쪽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국같이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아직까지는 없고 네. 개별적인 디벨로퍼들이 뭐 단지를 조성해 갖고 하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또 고층 건물을 다운타운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건 특별히 뭐 그쪽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네. 다른 쪽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각 조닝별로 건물의 높이를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네별로 규정이 있는 거죠. 네네. 그 규정에 맞춰서 지을 수가 있어요. 간단한 경우로 이게 한인타운을 보시면 윌셔 길가에는 고층 건물들이 꽤 있는데 네. 올림픽가에 보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도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가도 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리하고 뭐 협상도 하고 뭐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택도 역시 고도 제한 층 있습니다. 동네별로 또 받게 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도심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더라도 뭐 대단히 단지는 아니지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보통 이 주택 단지에다가 이제 신축 허가를 냈을 때 이제 그 플래닝 디파트먼트하고 뭐 설계를 이제 검토하시는 그 부서에서 이 보고서 이제 옆집들하고 형편을 맞추고요. 네. 또 이곳은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은 히어링이라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이웃들한테 내가 이분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건물을 원래는 2층이었는데 뭐 3층, 4층 건물을 짓고 싶어 한다. 그렇게 히어링을 해요. 히어링을 해서 주변 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 동네는 리밋이 뭐 50피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고 60피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LA 경우 지금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주택을 더 늘리지 못하는지 그것도 역시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는 도시계획이라기 하기보다는 LA시도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싶어하고 네. 뭐 다른 뭐 카운티나 뭐 다른 뭐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분들도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싶어하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업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개발업자들이 네. 많은 주택을 이제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예를 들면 2018년까지 기록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네. 주택을 9만 유닛, 9만 가구를 지었어요. 그거는 단독주택, 뭐 아파트, 그다음에 뭐 컨도미니엄, 네. 타운하우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뭐 네. 사이즈별로도 뭐 조그만 게 싱글도 있을 거고, 뭐 하우스도 있을 거고, 큰 네. 하우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한 9만여 채를 지었는데요. 네. 인구 유입은 35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LA3 같은 경우는 그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완화해준 게 ADU라 그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의 뒷채를 원활하게 짓게 해주겠다. 뭐 주차도 뭐 유예해주겠다. 뭐 버스 정류소나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하고 가까운 곳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허가를 해주겠다. 또 그동안에
불법으로 뭐 주차장 같은 거를 개조해 갖고 뭐 임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뭐 이렇게 갖고 많이 열어놓은 상태고 지금도 그래서 ADU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인데 네. 분명히 오피스로 쓰였던 건물인데 그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오피스텔, 그러니까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처럼 바꾸는 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여기 코리아타운은 뭐 완전히 그게 붐이죠. 붐이고 네. 그것은 이제 그 건물주, 건축주들이 어떤 자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건물이 내가 뭐 2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 커머셜로, 그러니까 오피스로 분양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임대주택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변경을 하든지 콘도로 변경하는 게 낫겠지 하는 것은 이게 건축주의 판단인데 요즘 팬데믹 이후로 벌어진 것이 자택근무도 많아지고 오피스의 중요성이 그렇게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또 많이 바꿔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수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일반 사무실보다는 주택을 해서 분양 이제 임대를 하는 게 훨씬 나니까. 그렇게 그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 사실 아파트가 많잖아요. 대단히 아파트가 많고. 근데 한국의 이 아파트를 보면은 분양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와서 보세요. 그리고 분양 받으세요. 받으면 이제 돈을 내면서 그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나요? 글쎄요, 한국하고는 그런 것이 완전히 좀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일전에 또 한국에 한국은 뭐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분양사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분양을 해주는 뭐 전문 회사가 미국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먼저 빈 땅만 확보해갖고 간판을 이렇게 걸어놓고 뭐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층 빌딩 그 조감도 같은 거 그려놓고 분양을 시도하셨던 분이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손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투자를 하셔갖고 그래갖고 그분이 뭐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불과 뭐 한 10여 년 전 정도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는 보통 뭐 단지 개발업자들이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만들겠다 이게 시에서 허가가 되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플랜이 되면 먼저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먼저 짓고 뭐 전부 뭐 완성이 되지는 않더라도 모델하우스 뭐 타입별로 뭐 A, B, C, D 타입별로 해가지고 모델홈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여주고 네가 언제까지는 입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뭐 내년 봄에는 입주할 수 있다. 지금 상황들이 네가 뭐 유닛 A를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B를 하면 언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 방법이 여기는 돼 있는 거죠.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물건을 먼저 돈을 내고 사는 그건 미국 정서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미국도 이제 분양 가격이라는 게 있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단지는 평당 얼마, 뭐 3.3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냐고. 그렇죠. 뭐 그런 건 비슷하겠죠. 보통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쫙 지어지면은 1층부터 꼭대기까지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개발업자가 쫙 맨션에 분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짓는 건데 그 또 옵션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많이 그렇게 하겠지만 뭐 그거에 따라서 또 값이 약간씩 달라지고 뭐 가전제품을 다 넣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은 뭐 카운터탑 마블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메탈리얼들이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뭐 한 유닛 짓는데 만약에 뭐 30만 불이 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1000스퀘어 집이다 그러면 나누기 하면 뭐 한 300불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 집 살려면 스퀘어 핏당
300불이야, 뭐 350불이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그 가격에 대해서 뭐 상한제를 둔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여러 옵션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 봤을 땐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요? 건물을 짓는 컨트랙터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건축주의 실제 말하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제일 눈여겨 보는지 자기가 이제 그거는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이 건물의 외관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나는 또 건물의 이 면적, 내가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어서 조금이라도 넓은 평수에서 살고 싶다. 뭐 그렇게 중요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디자인적인 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인테리어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갖고 나는 좀 인테리어를 좀 스페셜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미국의 주택이라는 것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멀티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런 것들은 또 타운홈 같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건물을 자기가 짓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든지 할 때는 주변에 설계자나 건설을 하시는 시공업자나 잘 해서 상의를 좀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아파트가 있고 컨도미니엄이 있고 타운하우스가 있단 말이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먼저 아파트라고 하면 한국에서 아파트는 개인 소유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물주가 있는 거죠. 건물주가 있고 새에 들어가서 이제 유닛을 뭐 빌려갖고 제가 뭐 101호, 102호, 103호, 103호 이렇게 뭐 30유닛짜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300유닛짜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는 게 이제 아파트라고 보통 칭한 거고 그러니까 건물주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컨도미니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로. 컨도미니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타운홈도 뭐 렌트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대부분 단독 그 주택별로 돼 있지만 뭐 한 두세 가지 타입으로 해갖고 거의 똑같이 생긴 거죠. 그런 게 이제 타운홈입니다. 뭐 조그만 뒷마당도 좀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타운홈이에요. 그래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고 뭐 레크레이션 센터도 있고 뭐 어떤 단지는 뭐 테니스장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타운홈들이 그렇고 아파트 단지도 큰 단지는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유닛이 한 10채 정도 있는 한 건물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그냥 콘도미니엄이 뭐 이름을 바꿔서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도 역시 콘도미니엄. 그렇습니다. 그 개인 소유 개념이니까요. 그 미국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은 사실 냉난방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한국처럼 이렇게 보일러 좀 깔아놓고 좀 뜨뜻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공기로 이제 데워지고 그렇습니다. 냉방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 한국식의 어떤 그런 냉난방 시스템이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은 이들의 문화생활. 그래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서양인들의 그 생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집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닥에 따뜻할 이유가 없고 벽난로 문화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 한국 스타일의 그 온돌 문화가 이 사람들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한국에 요즘 여기 미국에도 찜질방도 들어오고 사우나 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맛을 알아서 뭐 저도 몇 군데 해보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네 방바닥도 좀 온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부 지역 쪽은 또 그쪽에도 뭐 대형 뭐 그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추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지는 않고 아하. 아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 한국에 뭐 보일러 그룹 유명한 그룹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들어와갖고 지금 그런 비즈니스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건설 쪽에 있다 보면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건설 인력이라는 게 네. 거의 건설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맞습니다. 정도인데 예. 그 한국 같은 경우도 그 건설 인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좀 어때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쉽게 얘기하는 노동자들은 네. 거의 중남미 분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예. 한국 분들이 여기 와갖고 이렇게 노동을 하거나 뭐 그러는 분들이 옛날 같이는 없어졌어요. 네. 물론 뭐 한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오셔갖고 여기서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렇지만은 그 현장에서 관리자 쪽으로는 많이 있지만 네. 그 노동 쪽으로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은 근로인력. 현장에서 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별로 없고 거의 중남미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더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는 아. 그분들조차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아. 몸값이 많이 뛴 거죠. 네. 예. 서로 또 데려가려고 그러는 경쟁도 있고. 음. 예.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그게 사실 이제 공사 비용 상승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예. 봤을 때 공사비가 꽤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네. 자금을 많이 풀고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게 했었기 때문에 네. 그 후유증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집에 그냥 있든지 네.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여기서 그런 건데. 특히 캘리포니아 예, 쪽에 예, 많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상화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나와서 잡을 이제 노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오길 바라는 거고 또 건축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아. 한참 피크 때는 팬데믹 피크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한국말로 합판 여기서 네. 플라이우드 한 장이 뭐 150불 가까이 치솟은 적이 있었거든요. 2, 30불짜리가. 예. 20불짜리가 예. 150불.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5-6배 이상. 저도 모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뭐 저희 직원이 합판 10장 사갖고 왔는데 1,000불이 넘는 금액을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다 뒤져봤더니 엄청난 뭐 별의별 자재비가 다 오르고 옛날에는 거의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 재료상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네. 다음 달부터는 또 몇 %가 올라간다. 아이고. 20%가 올라간다. 뭐 네. 어떤 제품은 50%가 올라간다. 어떤 제품은 뭐 150%가 올라간다. 어.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편지가 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인 건설 업체로서의 또 장점도 있겠지만은 네. 어떤 좀 불리한 점, 어떤 좀 어려운 점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인 커뮤니티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언어 소통이 제일 편하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 정서고. 그래서 한인 컨트랙터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쓰시는데 이 좀 금액이 어느 정도 뭐 크지 않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한인 업체를 못 믿고 기술력을 네. 못 믿는 분들이 좀 아직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인 건설업체들도 기술력이 엄청 올라와가지고요. 네. 뭐 고층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아주 큰 뭐 쇼핑몰 같은 거, 쉬운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인 건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많이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건축주들, 그러니까 의뢰를 하시는 게 손님들이 네. 이게 운이죠. 좋은 건설업자를 만나셔야 돼요. 예. 좋은 건설업자를 만나셔야 되는데 꼭 예, 나중에 분쟁이 벌어지고 이러는 거 보면 무조건 싸니까 이게 별 검색 다른 데하고 비교 없이 네. 싼 회사 무조건 잡아가지고 공사하시고 그러시는데 물론 건축비가 싸면은 좋겠지만 그 여러 군데를 보고 그 비교 견적을 해보시는 게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시는 게 그리고 뭐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설계자가 있을 텐데
그 설계자한테 좀 의뢰를 해서 이 컨트랙터가 준 견적이 맞느냐 예, 좀 검토 좀 해달라고 네. 부탁을 해갖고 좀 저 전문가들한테 좀 뭐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업자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꼭 비교 견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인 건설업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네. 보면은 또 한인들끼리의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있죠. 같은데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불법적인 부분 또는 네. 분쟁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게 또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요. 네. 그 외국 큰 디벨롭 회사들이나 큰 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회사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인 건설업자들을 좋아해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분들이 기술력이 있고 빨리빨리 네. 움직여주고 네. 우리가 뭐 일을 받으면은 그걸 이렇게 좀 그 표현을 하면은 그 뭉개적거린다고 그러죠. 그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네. 그래도 막 일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 같은 걸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구나. 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인분들은 아직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불이익 아닌가. 예. 또 또 일하는 것은 같은 한인 단체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그 사람들이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지 않는가. 근데 그 이제 불법 건축업자들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 상식적으로 좀 저희가 세미나도 이걸 여러 번 했었어요. 불법 건축 그 가주 건설협회에서 네.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 네. 뭐 컨트랙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에스티메이트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네. 그다음에 뭐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공사를 완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개설을 해드리고 했는데 아직 미진한 점은 많은데 많이 못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팬데믹이 끝나가면 저희가 다시 그런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불법 건축업자는 아주 쉬워요, 찾아내기가.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하고 다 덤빕니다. 덤비는데 이 가주 건축법으로는 여기서 500불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공사는 꼭 라이센스 컨트랙트를 쓰게 되어 있어요, 법이. 예. 근데 사실 뭐 그렇지 않게 하겠죠. 예, 그렇지 않게 많이들 하겠죠. 뭐 간단한 공사인데 뭐 꼭 라이센스 업자 쓸 필요 있어. 라이센스 하는 사람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불이면 이 사람은 100불이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면 괜찮지만 그게 5만 불, 10만 불, 50만 불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쓰게 되면 좀 조금 이제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두서없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는 캘리포니아 컨트랙터 라이센스 보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 라이센스 있다고 주는 것을 보면 라이센스 체크하는 데가 있거든요. 유무 있는지 유무. 그 번호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있다 없다. 이 사람이 보험이 있다 없다까지 다 나오니까요. 거기 보면 꼭 확인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보통 제대로 된 건설 회사라면 계약금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10만 불짜리 계약을 했다고 치면 1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건설업자는 1000불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약금을.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액수로. 예, 액수로 1000불 이상을 원래 계약 금액의 10%가 1000불을 넘지 않는 조건 내에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공사를 만약에 100만 불짜리 공사를 했으면 제가 10%를 그러면 10만 불을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불법인 거예요. 건축업자도 불법이에요. 근데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디 뭐 회사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갖고 우리 계약합시다. 그러면 나 뭐 다음 달부터 공사 시작할 테니까 10만 불 주세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럴 때 발생되는 것은 1000불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현장에 뭐 자재가 들어가고 뭐 장비가 들어가고 셋업을 하고 공사가 시작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급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레스 페이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내가 공사를 할 테니까
30%를 주세요. 이번에 또 내가 30%를 받고 내가 어너덜 30%를 또 공사할 테니까 30%를 주세요. 이렇게는 공사를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내가 일을 하고 그거를 받아가고 내가 그걸 일을 하고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불법 건축업자들이 그걸 잘 파고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돈을 굉장히 잘 받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을 받아줬는데 약속한 기일에 다시 공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고 뭐뭐뭐를 사야지 된다, 재료비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자금을 또 줬는데 또 안 오고 계속 연락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찾아오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예, 가주건설협회에 회원사들도 있고 또 우리 한인 컨트랙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프로젝트 같은 거 있을 때 꼭 어디 뭐 좀 큰 회사들 뭐 다른 타 커뮤니티 사람들 찾지 마시고 네. 한인 건설인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